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빨리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전력 수요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사용 폭증에 따른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공백 한 달여 만에 여야가 후반기 의장단을 합의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새 경찰청장에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밤사이 달리던 택시가 지하차도로 추락해 주행 중이던 트럭을 덮쳤습니다.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오늘 발표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4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해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퍼레이드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고 경찰은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에 푹푹 찌는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렸는데요. 기온보다 습도가 높아서 더 견디기 힘든 날씨인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 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붙은 대구지만 올여름 무더위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벌써 닷새째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초반에 한증막 같은 무더위가 찾아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더워서 샤워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습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도 무더위에 지쳐가긴 마찬가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났지만 더위를 식혀주기보다는 습기가 더해지며 불쾌지수만 높아졌습니다. 한증막 같고요. 너무 습하고요. 너무 더워요. 걸어다니기로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열기가 축적된 상태에서 태풍 에어리가 몰고 온 열기가 가세한 것이 이른 무더위의 원인입니다. 경기 안성 일중면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 가까이 치솟았고 경북 상주도 35.1도, 대구도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와 열대야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동안에는 햇볕에 의한 지면가열까지 더해지면서 동해안 부근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는 무더위 대신 국지성 게릴라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달부터 전기료가 오른 가운데 역대급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최근의 폭염은 50여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이상 일찍 찾아온 무더위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은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가 74% 급증할 정도로 더위가 이어져서 냉방기구 없이는 일상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같은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달에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7만 메가와트 선도 처음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도 지난달 23일엔 9.5%까지 추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입니다.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계속 느는 추세여서 7,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 9년 만에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전력 공급은 예비력 10기가와트, 예비율 10%가 마지노선인데 정부는 현 전력 공급 체계로는 예비력 등이 마지노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비력은 최저 5.2기가와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5.2기가와트라는 수준은 가장 최근에 여름철 전력 예비력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가 내려지면 사무실과 가정 등의 냉방기기와 조명을 비롯해서 불효 불급한 곳의 전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달부터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 우려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폭염을 이기기에는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75표 가운데 찬성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김신임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에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5선인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4선인 김영주 의원을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장관급 인사인 국회 사무총장직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에 박 전 장관을 포함한 여러 후보군을 놓고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로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 여야가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민생 입법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끝을 모르는 민생 위기 속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먼저 여야 모두 법 개정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세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밥값 지원법을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는 이른바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하여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다.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너무 검증되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원구성 협상 중 전선을 형성했던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넘겨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협의의 영역으로 남겨뒀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보다 조속하게 여야가 또 협의를 이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민주당이 요구한 사법개혁 특위 정상화에는 국민의힘이 쉽게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위원을 5대5로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준다는 그런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고.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 역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전에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꾸려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도 참여시키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겹게 협치를 싹 틔운 여야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손을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업무상 실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관리 책임은 인정했는데요.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게 됐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식약처에서 여성 최초 국장, 여성 최초 원장, 여성 최초 차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 처장을 이제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 최초 이력들을 자랑했던 김승희 후보자도 보건복지부의 9번째 여성 장관은 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2번째 자진 사퇴, 정호영 후보자에 이은 연속 낙마입니다. 앞서 가족 관련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한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증금을 낸 렌터카를 임기 마치면서 개인용으로 인수했는데 이때 보증금 1,8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후보자는 뒤늦게 선관위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선관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켜보자던 대통령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자진 사퇴 쪽으로 압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결국 김승희 후보자는 내정 3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실무 착오였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번째 장관 후보자까지 중도 하차하면서 코로나19부터 원숭이 투창까지 할 일이 쌓인 보건복지부의 선장 없는 항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2사람은 새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각각 2번째, 3번째 사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박순애 부총리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시급한 과제들을 고려해 시간을 더 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로서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까지 합격한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고 공정위가 재계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송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인사검증에서 고려됐느냐는 질문엔 관련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으로 윤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놓고 검토하다가 윤 차장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인 윤 차장은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 협력 정책관 등을 지낸 정보통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를 사흘 앞두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낯뜨겁다는 표현까지 쓰며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는데 친윤계의 압박이 지도부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티격태격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와 본회의까지 빠진 배현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낯뜨겁다면서 이걸 모르는 척 회의장에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수 거부 논란에 공개 설전까지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와 사사건건 충돌해 왔습니다.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나아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최고위에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박성민 비서실장 사퇴에 이어 친윤계의 고립 작전이 지도부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을 건너뛰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거침없던 태도도 온데간데 없이 종일 입을 닫았습니다. 최고위에 불참했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윤리 앞두고 분위기를 좀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윤계를 향한 일종의 항의 또는 침묵 시위로도 읽혔습니다. 대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당 윤리위를 견제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말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소문입니다만 저희 윤리위가 무슨 인터넷 방송에 조종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이런 참 집권 여당의 윤리위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당 내부 갈등이 꼽히는 가운데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출마의 무게를 두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97그룹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대표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출마 요건이 되지 않은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면서 다원주의에 기반한 대중정치를 포기하고 폭력적 팬덤 정치로 쪼그라드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로써 8월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 97그룹 간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지만 이 의원은 첫 본회의 참석 뒤에도 무건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언제쯤 그 출마 의사 확정하실지 여쭤봤습니다. 97그룹 주자들은 출마 여부에 입을 닫고 있는 이 의원을 연일 때리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어대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좀 불쾌합니다. 본인의 이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그분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출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개파는 민심 못 이긴다. 마찬가지로 팬덤도 국민 속에 있어야 힘을 발휘하고
이런 가운데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차기 지도부가 단일성 집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인단에서는 기존보다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민심 반영률을 높이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당대표 권한 축소는 안 된다는 친 이재명계의 주장대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 객관적 조건하에 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년 전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납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합참 의장을 불러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으니 그냥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인데요. 이를 둘러싸고 군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27일 밤 북한 소형 목선 한 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하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리 군은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선박을 예인했습니다. 하지만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37시간 만에 선원 3명을 모두 북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런데 10여일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4시간가량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를 고려한 청와대 안보실이 납포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게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적 판단이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실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당시 작전을 승인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빼고 박 전 의장만 불러 조사한 건 표적 조사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박 전 의장은 현재로선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까지 감사를 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선관위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 현장에 등장했던 종이 상자와 바구니들. 선관위의 허술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저렇게 쌓아놓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 위에 쌓아놓는데 그렇게 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떡해요? 결국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방선관위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에 나선 데 이어 중앙선관위에도 감사관을 투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3월 인수위 보고 당시 선관위 감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게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선 때 워낙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재무회계를 비롯한 여러 직무 감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모든 것을 0에서 놓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사무 처리에서 중립적, 독립적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할 경우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즉 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근거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노정희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총기는 발견됐지만 아직 용의자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시카고 교외에 있는 하이랜드 파크라는 곳입니다. CNN 등 현지 보도를 보면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10시부터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시작됐는데 행사 시작 10여 분 만에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퍼레이드 행사도 중단됐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죠.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and then reloading and then again and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I thought that it was the Navy that was saluting the flag with the rifles, but then when I saw people running, I picked up my son and I started running. 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CNN은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총격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찍힌 영상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제보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총격 사건이 벌어진 현장과 아주 가까운 지점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 이 성조기를 손에 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퍼레이드 행렬에 줄지어 있고 기념일을 맞아 다소 들뜬 분위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들리고 잠시 후 사이렌 소리도 이어집니다. 당시 현장 상황 한번 보시죠. 네, 이 총성이 들린 이후 처음엔 시민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대피하기 시작하는데 영상에 담긴 건 여기까지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근 옥상에서 고성능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옥상에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살 안팎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파견해 용의자의 행적을 쫓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용입니다. 서울 양재대로를 달리던 택시가 지하차도로 추락해 주행 중이던 트럭을 덮쳤습니다.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는데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위쪽에서 주황색 택시 한 대가 솟구쳐 오르더니 5m 아래 도로로 떨어집니다. 때마침 터널 밖을 빠져나온 트럭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양재대로를 달리던 택시가 염곡 동서 지하차도로 추락해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을 덮쳤습니다. 양재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오는 건데 그 순간적으로 그 차가 조금 왔는데 떨어지면서 그 차를 우위로 덮쳐버리더라고요.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30대 남성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70대 택시기사와 40대 트럭 운전사도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다 있으시고 한 분이 좀 대퇴골 쪽에 골절이 있어서 좀 중상이시긴 한데 의식은 있으시고요. 늦은 밤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양재 IC에서 구룡사 방향으로 가는 2개 차로가 한때 모두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7,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는 40일 만에 최다인데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집계한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00여 명.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 5,880명의 3배에 육박합니다. 지난 1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대를 넘긴 건데 밤 9시 기준으론 40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자정까지 집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발표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가 사라진 데다 최근 들어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게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반등세로 돌아선 경향이 뚜렷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9,500명 정도로 직전주보다 2,400명가량 많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주 연속 1 미만이었던 게 최근 1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추가 감염의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1.0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번 주 중에 저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가파를까 하는 것이 더 관건일 수가 있고요. 물론 위중증 환자와 병상수 등 주요 방역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이동량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까지 앞둔 터라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 체계 점검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오늘 발표됩니다.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유소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급등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고물가 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폭등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휘발유는 리터당 1,500원대, 경유는 1,300원대였지만 지금은 많게는 1.5배 넘게 뛰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 부담스러워요, 어디 다니기도. 곡물 가격 오름세도 꺾이질 않습니다. 라면이나 빵 가격과 직결되는 제분용 밀의 수입 가격은 같은 기간 휘발유 값보다 더 뛰었고 사료용 옥수수 수입가는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 그냥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료값 상승에 고기값도 뛰면서 삼겹살 가격은 100g 평균 4,500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40% 넘게 오른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4%, 5월 5%대에서 6월엔 6%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절로 나옵니다. 6%대 물가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모든 게 배로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못 사요, 옛날 가격으로는. 물가는 앞으로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국제유가는 물론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공행진 중인 환율 등의 영향에 3분기 수입 곡물 가격은 이전 분기보다 10% 이상 비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올여름 중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먹거리 가격에 무더위, 전기요금까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나가는 돈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어들면서 한숨만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물가 상승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참 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식당 가더라도 확실히 당장 작년에 비해서도 가격이 확실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간단하게 보러 가려고 해도 기본 5만 원은 훌쩍 넘고. 그러니까 하루 총 수입의 3분의 1이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택시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는 키로당 단가가 750원으로서 약 한 70%가 넘어가고 있죠.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정말 힘들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기존 보직보다 낮은 자리로 발령낸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마트 측이 부당 전직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육아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 담당 업무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해 같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일부 학생들이 집회 주최자들을 고소해 논란이 됐죠. 한 연세대 교수는 대학의 지성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며 학생들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세대가 바뀌면서 집회 시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분석과 함께 개인주의가 보편화하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갈등 모순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급여 인상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집회에 나선 청소노동자들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겨냥한 글입니다. 학습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생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권리 침해만 내세우며 같은 학내 구성원인 노동자를 비난하는 게 부끄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5월 일부 학생이 청소노동자들의 학내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시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600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학생과의 민사소송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법적인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 현실을 만든 학교의 책임을 묻습니다. 청소노동자를 겨냥한 재학생의 전례 없는 소송에 학내는 연일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새학기 강의 계획서를 통해 이번 사태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혐오 표현 등을 두고 이곳이 지성을 논하는 대학이 맞느냐고 꼬집었고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는데 청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실 거고 분명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시위를 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학습권 또한 함께 지켜지길 바라며 학교 측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온 건데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촉발된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집회나 시위 등은 그 자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 행동인데 세대가 바뀌면서 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약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고 또 그분들의 그 약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이제 권익이나 자기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불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느끼고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저항의 수단으로 집회 시위를 선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비판하기에 앞서 왜 갈등이 빚어지고 해결되지 않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많게는 80mm가 넘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며 아침부터 허허지근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 대전은 24.7도, 대구도 24.7도, 울산은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 춘천과 대구, 대전 모두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3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새 경찰청장에는 윤익은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국회 공백 한 달여 만에 여야가 후반기 의장단을 합의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난달 전력 수요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전력 사용 폭증에 따른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기요금이 올라서 취약계층의 고충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4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해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퍼레이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고 경찰은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했는데요. 여당은 국민이 널리 이해해 줄 거라고 뒷받침했지만 야당은 국민 무시이자 국회 무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변을 밝힌 지 30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을 전격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승겸 의장은 그동안 큰 결격 사유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명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박순애 부총리는 음주 전력뿐 아니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갑질 논란까지 제기돼 임명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모두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출범해야 해서 박 부총리의 임명 여부를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선 일단 본인이 사과했다면서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로서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건 국가 손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이 널리 이해할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또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도 감쌌습니다. 그 외에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그런 특별한 하자가 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교육부 장관 임명 안 된다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국민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국민 무시이자 국회 무시라면서 박 부총리를 살리기 위해 김 후보자를 날린 사전 기획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첫발을 뗀 만큼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도 강행한 건 청문회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인청 없이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향후 새로 이번에 추천된 그런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청을 거치든지.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불가피하다, 독선적인 인사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인사들은 전문성과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50일이 지나도록 아직 1기 내각조차 완성하지 못했고 새로 지명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성추문이 드러나는 등 부실 검증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인사들의 능력을 잔뜩 추켜 세우면서 전임 정부의 날을 세웠습니다.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거센 반발 속에도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을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각종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건데 반나절도 안 돼 머쓱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홍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 성희롱 발언이 알려진 겁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제자 100여 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해 학생들 외모를 품평하는 등의 막말로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확인했고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학교에 별도 처분 없이 일단락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을 알고도 지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후보자들의 크고 작은 도덕성 시비에 검찰 편중, 남성 일색 비판 등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2주 연속 긍정을 앞질렀고 처음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인사 문제도 큰 이유로 거론되지만 일단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장밋빛 전망이 많았지만 인사 문제에 잇따라 발목을 잡히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50일 넘도록 아직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지 35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민생을 외면한다는 거센 비판에 여야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파행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의 내탁 공방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놓고 끝까지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결국 여야는 난제 중 난제인 4개 특위를 추후 협의하자며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하자는 약속으로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35일 만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속히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합의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필요한 이후 후속 조치이고요. 본회의에선 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 수장에 올랐습니다. 여야목 국회 부의장엔 국민의힘 5선 정진석, 민주당 4선 김영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민생 문제를 방치한다는 따가운 비판이,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를 한다는 부담을 의식해 서로 한 발씩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여야가 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텄지만 벌써 상임위 구성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진정한 민생국회 정상화까진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고물가의 고통을 서민들은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또 나가는 돈은 늘면서 위기감은 커졌지만 버티는 것 말고는 대책은 없는 건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25년째 수제비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희 씨는 더는 식자재 값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려울 때 찾아준 단골을 생각해 3년 동안 가격 인상 없이 버텨왔지만 1년 전보다 한 달 재료값만 30% 넘게 뛰었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이게. 손님들도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이 메뉴판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티커로 더 붙여져 있는 가격이 인상된 것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간단하게 보러 가려고 해도 기본 5만 원은 훌쩍 넘고 연료값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입은 건 택시기사들입니다. 비교적 저렴했던 LPG 가스마저 1,100원대를 넘어서면서 손님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총 수입의 3분의 1이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택시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경제에 허리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은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최근 핵심 원자재인 주물용 고철 가격이 재작년보다 70% 넘게 오르면서 고스란히 제조 원가도 인상됐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원가 절감은 더 힘든 숙제가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정말 힘들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넘게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다들 덥지만 더 덥고 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주민들인데요. 서울시에서 에어컨 지원 방침까지 밝혔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소용이 없습니다. 더위를 못 이겨 결국 인근 공원에 드러눕기도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특보가 내려진 날, 쪽방촌 주민들은 더운 집 대신 밖으로 나섰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좁은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덥고 습한 구조입니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창문과 문을 모두 열어둡니다. 젖어 있는 거요. 벌레도 찌개벌레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나 쪽방촌 주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전기료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자 방세도 올랐습니다. 아니 더 더워요. 공원에 좀 나서요. 그러니까 잠은 못 자요. 두세 달 전에 전기세 좀 많이 나왔다고 방세 10,000원 올렸어요. 서울시가 무더위 취약계층인 쪽방촌에 올해 150대 에어컨을 전액 12로 지원해 설치할 계획이지만 역시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데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건물주분들 동의도 필요해서요. 그분들이 동의 안 해주면 설치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빠르게 찾아온 폭염. 전기요금 인상 파도까지 닥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은 건강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체온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너무 더울 때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에 가장 좋은 24도 안팎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고혈압 환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혈압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데 나가면 머리가 띵해요. 이 혈압 있는 사람들은 뒷골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심을 많이 하죠.
무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고혈압약을 복용하면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심하면 정신을 잃는 열실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혈압 강화가 있으면 어지럼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폭염에서는 이제 그 땀이 방출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 혈압 강화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가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의 최적 온도인 24도 안팎을 유지하되 외부 온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바깥이 너무 더우면 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고혈압약과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관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당이 많은 수박과 참외는 한두 쪽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에 대해서 여가부 폐지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평등 문화 추진단은 남녀 갈등을 완화하겠다면서 증폭시키고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며 과거 손가락질을 받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명분을 내걸고 지원금을 받아가는 일부 시민단체와 유사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역시 페미니즘에 치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를 오늘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만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대전에 있는 호텔에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출마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며 의견을 동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대위원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무위원회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의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사례는 좀 다른 사안 아닌가요?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당의 후보로 경기도지사를 출마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 상황과 이 사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을 통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쇄신 부재와 민심 당심의 괴리, 전략 실종에 따른 참패이자 자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6일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선의 0.7%포인트 박빙 승부가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진 싸움인 이른바 완진싸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한 지지층을 회복하려는 쇄신의 노력 없이 검수완박과 위장탈당, 최강욱 의원 성비위 처리 등에서 집토끼 중심 전략만 고수했다고 혹평했습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속도감 있게 여러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조현동 1차관 주재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대리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예정 시간을 뛰어넘어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금화 집행을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그 전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직접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대리인 지원단은 피해자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동안 집행 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속도감을 갖고 당사자 간 대화를 포함해 여러 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중재재판의 장으로 문제를 옮기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300억 기금 조성안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조율한 바 없음을 피해자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첫 발을 내딘 민관협의회는 이달 중 한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인데 피해자 측과 일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이 통일 관련 원칙을 합의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반세기를 맞았습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로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문제를 직접 협상하는 새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19년 만인 1972년 7월 4일 서울에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에선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당국이 통일과 관련한 원칙의 뜻을 모은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군사적인 충돌의 방지, 그리고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등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제시된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의 대원칙은 여전히 모든 남북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데 이어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보이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도 이에 맞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추가 제재 논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제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협상해야 한다며 새로운 회담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의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은 역대 남한 당국이 7.4 공동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외면하고 남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며 남쪽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세기 전 남북을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옮겨놓은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에 열린 회담만 680여 회, 체결된 합의서도 230여 개에 이르지만 정작 남북 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 상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이후 40일 만에 최다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445명으로 60.9%, 비수도권에서 6,701명으로 39.1%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일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되고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의 사업 모형을 적용해 대상자의 규모나 소요 재정 등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홍콩을 방문했을 때 기념 촬영을 했던 친중 인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 당국이 사전에 3,000명을 격리하면서 방역 장벽을 쌓아 올렸지만 코로나19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진핑 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이 본토 바깥으로 나온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방문 첫날 홍콩 정부 관리와 입법회 의원 등 친중 인사 약 100명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시 주석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의료용 마스크를 썼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념 촬영 때 시 주석 뒤쪽에 섰던 스티븐 호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사 당일 음성이었던 호 의원은 이튿날 감염 불확실로 그리고 다음 날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시 주석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모두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을 앞두고 취해진 엄격한 방역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시진핑 주석 관련 행사에 참석한 약 3,000명 전원을 하루 전날 호텔에 격리시켰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주일 동안은 집과 직장만 오가도록 이동을 제한한 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문 당일 아침에는 검사를 한 번 더 받도록 했는데도 내부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겁니다. 마침 중국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완화 움직임을 보였던 방역 조치가 다시 엄격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임명 행사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후에는 김 의장에게 삼점검 수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치솟는 물가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꾸린 물가 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오늘은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 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번째 물가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열 예정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각각 호남과 수도권을 찾아서 지역 민심을 다집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광주 지역 대학 총장단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서 이한열 열사의 35주기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홍대 거리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네, 오늘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 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방법, 후유증 등을 동물 관리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허준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수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학계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핀란드에서 열리는 필즈상 시상식에서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희 교수가 수상자 명단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지난 2012년 수학계 오랜 난제였던 로타 추측의 부분 문제인 미드 추측을 해결했으며 2018년에는 로타 추측까지 해결하면서 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 하이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퍼레이드 도중 총격이 벌어져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각 4일 오전 10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총성이 울리자 참가자 수백 명이 의자와 유모차, 담요 등을 내팽개치고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인 마일스 자름스키는 CNN 방송에서 20발에서 25발에 달하는 총성을 들었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향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교황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캐나다 방문 이후 전쟁 종식을 돕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도 모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고 싶다며 러시아 대통령이 작은 창을 열어준다면 직접 찾아가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최고봉에서 빙하가 무너져 내려 등반객들을 덮치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빙하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최고봉 마르몰라다 주변을 구조헬기가 돌며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근에 있던 빙하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산 중턱에서 트레킹을 즐기던 등반객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30명 가까운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늘 가능성이 큽니다. 해발 3,343m인 마르몰라다 산은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어 수많은 관광객과 산악인들이 찾습니다. No, è bene alpinisti che stiamo scendendo la Marmolada, insomma, c'è con la corda, è attrezzatissimi con i ramponi e tutto quanto, anzi. 구조팀은 구조 인원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실종자 파악을 위해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이탈리아 총리는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Ora questo è un dramma che certamente ha dell'imprevedibilità, ma certamente dipende dal deterioramento dell'ambiente e della situazione climatica. 지난달 말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에 정상 부근 얼음이 녹아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신은 마르몰라다 정상부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10도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찌감치 폭염이 알프스 산맥을 덮치면서 빙하 추가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동남아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우기 동안 홍수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시드니 등 호주 동부에서는 계속되는 홍수로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라니냐 등 기상이변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가운데 남성 한 명이 위태롭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과 상점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도 동북부와 방글라데시에서 몬순 우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여 명이 홍수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122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은 동북부 시레트 지역을 중심으로 72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국제구호기관은 추산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도 계속되는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당국은 이재민 3만 2천 명이 발생했고 64건의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큰 홍수가 4차례 반복되면서 주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They're saying, oh, it's a one in 100-year rain, one in 1,000. Well, where does it stop? You know what I mean? Like, it's like Mother Nature leaves, that doesn't spare anyone really, and it's just we're just been really unlucky. 기상 전문가들은 호주와 방글라데시 등의 집중 홍수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고 태평양 서쪽은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얼마 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에게 무려 240여 건의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파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초동 조치에 나서야 할 파주시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CCTV. 이불로 아이의 얼굴을 덮어버리는가 하면 이리저리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을 마구 학대하는 이 여성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학대 의심 행위가 2달 동안 240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시청은 아동학대 판정이 나기 전까진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싶어 지난 1월 초 시청을 찾았지만 시청 관계자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답례품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부 문서엔 1시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버젓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담실에서 상담을 했다 이렇게 버젓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정말 창문 열고 물품 받아간 거 그게 시간이 다거든요. 조작한 거죠. 파주에서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른 2곳의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파주시청이 초동조사에 나서지 않아 책임을 명확히 가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잘못하는 원장 측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데 그걸 왜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쨌든 상위 기관이 파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피해자와 공무원과의 계속 싸움인 거예요. 사건 초기 핵심 물증인 CCTV가 아예 없어져 증거도 없이 법적 다툼을 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아이를 지켜줄 만한 부분이 오로지 영상에 의존을 합니다. 그거를 관리 감독할 시청이 이렇게 사건 종결을 쉽게 하고 원장에 유리한 대로 종결을 했다는 거에 저는 아직도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파주시의 늑장 대응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학부모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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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진상 규명 요청을 드렸고요. 그 사실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에게 시장님이랑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빠른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른들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사이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은 여전히 학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회계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특별조사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자본 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고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지난 5월 공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관련 법령을 어긴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진행해서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제 강원도 철원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지뢰 폭발로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과거에도 지뢰 폭발 사고가 난 곳이지만 제대로 된 사전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져 사고가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산산조각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굴착기.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지면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무게 30톤 대형 굴착기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굴착기 운전자가 숨졌고 가장 큰 잔해는 사고 지점에서 100m 넘는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유족은 사고 전 지뢰 탐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들어간 건지 이제 그런 게 제일. 사고 현장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공사가 이뤄지던 곳. 담당 자치단체인 철원군은 사업 전 육군 3사단에 지뢰 탐색을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일주일간 군 공병대대가 탐색 작업을 벌였고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탐색 작업이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탐색 작업 안 하고는 저희가 못하죠. 지뢰를 탐색했으니까 가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공병대대의 지뢰 탐색으로는 땅속 깊숙이 묻힌 지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면 위에 드러나거나 지표면에서 30cm 이내에 묻힌 대인 지뢰 탐색에 그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사고 지점은 지난 1998년에도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 한 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던 곳. 전문가들은 부실한 대전차 지뢰 탐지로 접경 지역 공사 현장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사고 난 거는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대전차 지뢰가 폭발했기 때문에 공병부대가 탐색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혀있는 거는 육안으로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접경 지역 지뢰 폭발 사고. 자치단체와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로 아침부터 무척이나 후텁지근한데요. 서울에는 벌써 사흘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많게는 80mm가 넘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 부산은 25.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도, 광주는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 외출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